네, 앞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 폐지 관련한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관련해서 무고죄 얘기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이게 지금 오늘 뉴스 중에 강간을 고소했다가 1, 2심에서 무고죄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 30대 여성이 대법원에서는 무고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이거 좀 사건 경위가 어떻게 될까요? 네, 그 30대 대학원생인 A씨가 자신을 간음했다면서 지도교수인 B씨를 고소했습니다. 네. A씨는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인 B씨가 지도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1년 4개월여간 모두 14차례에 걸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하면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A씨는 첫 범행일이 남편의 기일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가 이후에는 범행 날짜를 번복하는 등으로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했는데요. 네. 고소 당시에는 B씨가 강압적으로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그 범행 시기 전후로 두 사람이 호의적으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확인이 되자 네. 길들이기 수법인 그루밍 성범죄라고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 검찰은 간음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B씨에 대해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A씨와 B씨는 내연 관계로 지내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B씨가 A씨를 강간하거나 지도교수로서 지위를 이용해 간음한 사실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수인 B씨가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했고 검찰은 A씨를 무고죄로 기소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 애초에 그 학생 신분이었던 A씨가 교수인 B씨를 고소한 계기는 B씨의 부인인 C씨가 2016년 7월에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A씨는 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의 위력에 의해서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씨는 C씨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 재판은 A씨가 항소하지 않아서 그대로 확정됐다고 합니다. 네. 네, 1, 2심 판결 사유가 좀 어떻게 되는지 들여다볼까요? 네, 먼저 1심은 A씨는 2016년 B씨가 자신을 폭행, 협박해 강간했다라는 취지로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내용 관계가 드러나자 B씨가 그루밍 수법으로 간음했다는 취지로 주장을 바꿨다라고 하면서 장초 고소 사실과 주요 내용을 달리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A씨가 B씨와의 관계에서 일반적인 상담자와 내담자 관계에 있었다거나 B씨에 의해서 학습화된 무기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자발적인 의사에 기해서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A씨는 이후에 다른 남자친구와 교제하며 결혼 사실을 B씨에 알리기도 했다라고 하면서 네. 이런 점 등을 볼 때 A씨가 그루밍 수법에 의해서 학습화된 무기력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받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네. A씨의 무고 혐의를 인정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2심도 역시 1심과 같이 A씨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검찰 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서 A씨의 형량을 징역 1년으로 높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1, 2심 판결과 다르게 대법원 판결은 좀 다르게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그 A씨의 무고 혐의를 인정했던 1, 2심과는 달리 대법원은 원심이 무고죄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B씨가 지도교수의 지위를 이용해서 A씨를 간음했다는 고소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라는 점에 관해서 적극적인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A씨가 작성한 고소장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기본 취지는 B씨와의 성관계가 A씨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호소한 것이라고 하면서 A씨가 일관된 입장과 태도를 보인 것에 주목하면 그가 내린 주관적인 법률 평가가 잘못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있을지언정 허위 사실을 고소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좀 이 대법원 판결 취지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그 재판부는 신고 사실 자체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신고 사실을 허위로 단정해서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인데요. 네. A씨가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 무죄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고소인인 B 씨를 무고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재판부는 그 A 씨의 강간 피해 주장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정황을 과장한 것으로는 볼 수 있지만 고소의 근거가 된 상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고소 내용이 혐의 인정 여부와는 무관하게 고소 동기로는 인정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좀 이 사건과 비슷하게 이 가수 박여천도 좀 이런 일이 있지 않았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 2016년 7월에 그 가수 박유천은 유흥주점이나 가라오케,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유흥업소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4차례 고소를 당한 바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두 번째로 박 씨를 고소한 여성이 허위로 박 씨를 고소한 혐의, 그리고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두 번째 여성이었던 송 씨는 지난 2015년 12월에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박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을 하고요. 그 허위 방송 인터뷰로 박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네. 좀 이때도 그렇다면은 좀 이번에 대법원 판결과 좀 비슷한 취지였었을까요? 네, 이 두 번째 여성에 대한 1심은 국민참여 재판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때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의견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하고 박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 여성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라는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하면서 원심의 무죄 판결은 정당하다라고 밝혔는데요. 그 서울고법 형사 5부 그 윤준 부장판사는 박 씨의 진술만으로 유흥주점 화장실 안에서 그 송 씨가 성관계를 하기로 동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관계 도중에 누군가가 화장실 문을 열고 들여오려다가 닫는 과정에서 여성인 송 씨가 성관계를 계속하려 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법률상 그 박 씨의 행위가 강간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송 씨가 박 씨를 고소한 것이 터무니없는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송 씨가 언론에서 박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인터뷰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터뷰의 중요 내용인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유명 연예인인 박 씨의 성폭행 문제는 국민이 알아야 할 공적 성격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당시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점과 방송국 관계자가 인터뷰에 응하도록 송 씨를 설득한 점에 비춰보면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송 씨는 그 수사와 재판 과정 중에서 고통을 받았다라고 호소하면서 적어도 직업이나 신분 때문에 무고로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호소를 한 바 있습니다. 네. 뭐 강간도 무고도 다 무죄다.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모순된 면이 좀 있는 것도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나는 진짜 성폭행을 당한 걸로 생각을 해서 고소를 하면 이게 전부 무고죄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우리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 성립 요건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첫째로 수사기관이나 그 징계 처분의 권한이 있는 공모소 등의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이때 신고자가 허위라고 믿었더라도 그 내용이 만약에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한 사실이라면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고 내용 중에 일부가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더라도 단지 그 신고 사실의 정황을 과장하거나 전체적으로 보아서 범죄 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이것을 이유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이제 허위 사실을 신고한다라는 인식과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는 허위이더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한 경우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무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고소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적극적인 증명을 요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좀 고소하는 사람 입장과 또 고소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팁이 있다면요? 네, 그 무고죄에 대한 부담으로 그 피해자들이 뭐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고소를 꺼리는 상황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의로 누군가를 이제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서 고소를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겠지만 네. 그 이번 사건과 같이 상황이 단순히 과장된 경우 등의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대로 이제 고소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무죄의 증거를 찾아야 하는데 이것은 또한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네. 그래서 평소에 그 오해나 갈등의 소지가 없도록 항상 유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좀 무고죄 관련해서 고소를 하는 사람이든 당하는 사람이든 어쨌든 억울한 사람은 좀 안 나와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